자, 이제 27번. 자, 27번.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 초기에는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보다 낮다. 대출 초기에는 변동이자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제가 금리를 이렇게 늘상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했죠? 변동금리. 초기에 이렇게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IMF 금융위기 때 고정금리가 10%인데 변동금리는 25% 이렇게 출발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있지만 이거는 예외적 현상이고 일반적으로는 위험 증가가 높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쌉니다. 시작할 때 변동금리가 저렴합니다. 이렇게. 대출자, 은행 입장, 그 다음 차입자 입장, 이렇게. 그래서 틀렸죠. 1번이 틀렸다.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 이렇게 걸어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2번. 변동이자율을 기준금리로 가산금리를 합하면 결정되고 인플레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마다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맞는 말이죠. 인플레가 나타나면 기준금리가 보통 시장금리가 상승하죠. 시장금리가 상승.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동이 나타납니다. 자, 은행 T를 봐야 되는데, 은행 T. 그 이유는 은행 T. 우리 8개 은행의 9개 금융상품 가중평균치가 코픽스를 했잖아요. 코픽스.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바로 가정에서 예금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많이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거 가중 어떤 사람도 2% 주고 3.5% 주고 뭐 1.5% 주고 가중 평균 9개 금융상품의 가중치 평균 합쳐가지고 8개 은행 평균치 합치면 그게 바로 은행의 이자 비용이죠. 은행 이자 비용. 은행이 지급하는 가계 지급하는 이자 비용입니다. 은행은 자산, 부채, 자본, 이자 비용이 많죠. 가계 예금이 많으니까. 그 이자 비용 이게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3%다. 코픽스가 3%다. 여기다가 2.5% 가산하여 대출금리를 5.5% 대출한대요. 이게 예금 금리다. 이렇게 흔히 부르기도 하고 이걸 대출금리다. 그리고 이거는 가산금리. 그죠? 가산금리. 예대 차이, 가산. 이걸 은행이 먹고 산다. 이랬습니다. 예대 차이. 그래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당연 이게 3.5% 되면 6% 될 테고 여기 2.5% 되면 5% 될 테고 이렇겠지. 자, 3번. 최정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작다. 맞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 상환이 초기에 제일 적다. 맞습니다. 자산 유동화 정권과 여기 영어로 쓰면 뭐란다? ABS, 에셋, 자산이지, 에셋. 이제 에셋이라는 영어도 좀 입에 익숙한 게 좋겠습니다. 에셋. 많이 씁니다. 실무상도 에셋. 에셋이다, 둘이다. 에셋이라니까. 에셋, 백드, 시큐리티. ABS, MBS, 이랬죠. MBS. 요거는 모가지 백드, 시큐리티. 어려우면 막 그렇게 써도 돼요. 할머니 용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객관식은 상관없으니까. 주관식 같으면 다른 손님한테 극하면 할머니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거나 저래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모가지 해도 되고 셋이다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모기지는 우리가 주택담보이니까 그 말고 카드 할부 채권, 자동차 채권, 리스 채권 등등 다 합치면 그것도 채권자 입장에서 자산이니까 범위가 더 크죠. 그래서 ABS가 덩치가 크고 MBS는 덩치는 적다. 이런 흔적만 남겨두시고. 주택상환사채는 부채금융에 속한다.
ABS든 MBS든 간에 원래 이거 부채, 원래 발생할 때 이거 자동차 할부 채권, 리스 채권, 카드 채무 이런 전부 다 부채입니까? 부채. 모기지돈 부채로부터 발생했죠. 이래 가지고 이걸 2차 파생증권 발행한 그 부채 증권을 근거로 이거는 원리금 지불하는 것이니까 당연 부채 증권입니다. 우리 이 지분 증권은 배당, 시세 차익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주식처럼. 이거는 회사세처럼 원리금 지불하는 거니까 당연 부채 증권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할 때 에어스라기보다는 이자 주는 거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자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채 증권이 맞습니다. 배당은 지분 증권이죠. 지분 증권. 과실이 그렇다. 그 다음 5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이자율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에 따라서 저당 잔금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돈을 내가 1억을 차입했는데 인플레 등으로 금리가 이자율이 상승했대요. 이자가 상승하면 이자는 실질금리 인플레 나타나서 시장금리가 10%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실질금리 4%만 주고 나머지 이 이자 차익에 대해서는 원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원금 가격을 높인대요. 빌린 원금이 1억 500만 원을 치자 이런 식이다. 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입니다. 이자가 높아지면 이게 빌린 원금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뭐 9,50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빌린 원금 가격 이놈을 덜쭉날쭉하는 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다. 근데 우리 실무상은 이렇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이런 금융도 다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으니까 시험도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책에는 많이 써놨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학계로는 패스를 잘해야 됩니다. 패싱을 잘해야 됩니다. 자, 28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케팅 하면 공급, 중시, 마케팅, 시장 점유율 높이겠다 하는 공급 중시 마케팅, 물자 부족할 때 만드는 쪽쪽 다 팔리는 시절은 공급자가 왕이다. 그러다가 대량 생산, 우리 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됐죠. 그러면서 이제 손님이 왕이다 이렇게 바뀌고, 지금은 손님만 왕이냐 그렇지 않다. 관계 마케팅, 공급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자, 수요자, 관계, 지속적, 장기적, 지속적 관계 마케팅 이게 중시되는 1차, 2차, 3차 항상 우리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니까 하나, 둘, 셋.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마케팅의 4.0, 마케팅의 아버지 코틀란 분이 이것도 책에서 일부 서술하고, 이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코틀러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진행사항을 보고 추가 보완해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조로 시사성 있게 슬쩍 비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마케팅 4.0이라는 것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출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1, 2, 3차. 자, 1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지향하는 일련의 체계적 시장 활동을 말한다. 마케팅은 매매 그 자체를 의미하는 세일, 판매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세일보다는 마케팅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그죠? 마케팅. 세일은 팔아보면 돼요. 근데 마케팅은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는 마케팅. 사는 사람의 가치가 증가해야 된다. 사는 사람 가치가 증가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팔 때도 공인중개사 할 때도 이렇게 가정을 두고 마케팅 하는 게 정상이겠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가치가 다 증가한다. 우리 가게 와서 팔면 다른 가게 하는 보다 더 좋다 이 말이죠. 또 우리 가게에서 사면 다른 가게에서 사는 보다 더 좋다 이 말이지. 그걸 마케팅 해야 되는 거죠. 실무상은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각자 아이디어를, 멋있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마케팅에 활용한다 이렇게. 근데 세일은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떠나서 밀어내기라. 팔아보는 거, 팔아보는 거.
세일은 좁은 개념, 마케팅은 광범위한 고객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전략이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개발 사업 마케팅은 개발 사업 최종적인 완성 단계로서 건축이 완성된 후에 마케팅이 행해진다. 자, 우리 마케팅은 우리 과거에 개발할 때 개발 초기부터 한다 이랬죠. 초기. 완성이 아니고 개발 초기부터. 제일 먼저 이제 내가 이게 대형 쇼핑몰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아이디어가. 그 다음 그 아이디어 나오면 예비적 분석하는 예비적 분석. 과연 수익성 있겠냐? 수지를 맞출 수 있겠냐 하는 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 확보. 부지가 있는 부지 같으면 미리 단계. 그리고 이제 있는 부지 상태에서 최종 이제 실행 단계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이랬습니다. NPV법.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오케이. 돈은 저 개발, 금융은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선분양, 후분양 문제. 그리고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 다음 마케팅이라 했는데 마케팅. 자, 이 마케팅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정돼서 개발한다고 결정되면 초기 단계부터 바로 끝까지 마케팅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우리 과거에 개발 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 후 마케팅 하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마케팅을 해야 한다. 친구들한테 지금 미리 공부 중에서 공부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합격하면 내한테 맡기라 하고 초기 단계부터 미리 홍보를 하세요. 개발하고 싶거든 냅둬라. 나중에 내 합격하고 나서 해줄게. 자, 3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으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포함된다. 자, 우리 공급 중시 마케팅 속에는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션 하고 그 다음에 4P 믹스. 자, 4P를 믹스기. 이거 두 가지 우리 전통 마케팅에서 쓰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네. 그 요약집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고객 점유 마케팅이란 수요자 있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 장기적 지속적 관계는 관계 마케팅이죠. 그죠? 틀렸다. 관계 마케팅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로 전환됨으로써 더욱 중시됐다가 아니고 앞서 우리가 공급자 중시 마케팅에서 수요자 중시 마케팅으로 건너가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졌죠. 틀렸죠. 반대로 됐습니다. 자, 우리 요약지 85페이지 매년 한 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지 85페이지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은 동산하고 달리 그 특징에 보시니까 지역 제한성. 부동산은 특징이 동산하고 다른 특별한 성질이 부부 연계라는 게 있겠죠. 부부 연계.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특징의 마케팅이 동산하고 다른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성, 이것 중에서 부동성이 있죠. 부동성.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역시 부동산 아닙니까? 우리 부동산은 플러스 외부 효과, 마이너스 외부 효과 많죠? 플러스 외부 효과는 핀피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님비고. 내 짝꿍이 핀피다, 님비다. 짝꿍 없어. 부동산은 옆에 짝꿍 잘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시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그죠? 민법 공법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법 바뀌기 전에 우리 애들 저 적경 지역에 분위기 좋아지면 개성공단 뭐 한 10개 비슷한 게 생긴대요.
그러면 그 전에 법 바뀌기 전에 땅 사놔야 녹감 농자를 사놨다가 대장으로 승진하면 어마어마한 땅값 상승하잖아요. 그게 투자의 메리트지. 법적으로 다 확정된 것은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법 보고 법은 이미 결정난 것은 사후적으로 드러나 본다고. 그래서 그는 가격 영향을 별로 안 주고 이전에 베팅을 하면 리스크를 감수한 베팅을 하면 큰 수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석에서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희소성, 부정성 때문에 땅은 더욱더 희소해진다. 투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 말은 영속성. 토지 자연의 위치 공간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 다음 광고의 양면성. 땅 산 사람은 언젠가 땅을 팔게 돼 있죠. 또는 임대하거나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주면 파는 것까지 공급까지 맡기죠.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 부각. 그 땅이 좋으면 세상 천지 그 땅밖에 없다 그죠? 자연의 위치 공간 그 땅밖에 없습니다. 개별성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마케팅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그부터 이제 미시, 거시, 미시 마케팅의 3차원 공급 중시 사피 믹스와 또 STP 전략 그 다음 소비자 중심, 수요자 중심 마케팅으로서 고객 점유 마케팅, 아이다스 원리, 관계 마케팅, 자기 이름 걸고, 그래서 공중에서 간판에 자기 이름을 이제 걸게 돼 있잖아요. 이름 석자 걸고, 관계 마케팅,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 브랜드 마케팅, 기타 이렇게 매년 시험 나옵니다. 자주 금방금방 보시면 단번에 빨리 정리가 됩니다. 자, 넘기시가 29번. 자, 29번. 다음은 주택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시장 가격 이하에서 최고 가격 설정하여 무주택자들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맞는 말이죠. 분양가 시장가가 1,000만 원인데 평당 비싸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700만 원 이상 매매하지 마라. 분양가 상한제. 신축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건축비 감안하여 7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요. 평당. 이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 근데 분양가 상한제 함으로 하여 이건 친시장이가 반시장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 공급자에게 다 좋습니까? 안 좋은 게 많습니까? 우리 지금 노동시장에 원래 8,300 얼마입니까? 50원입니까? 친시장입니까? 반시장입니까? 시장 가격을 깨버리니까 다 반시장이지 전부 다. 시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수요 공급자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규제를 받잖아요. 반시장이지 반시장. 시장에 반하는 정책. 반마켓입니다. 반마켓. 그래서 시장판을 깨는 기라. 시장판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이거 수직성 상하, 가격 상승, 하락 여기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 이 신호등을 보고 사고 파는 개념이 깨지죠. 반시장 정책이라 별로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법으로 함부로 규제를 했다가 오히려 시장판이 깨지는 수가 많다. 우리 아파트 해마다 가격 상승하는 요인 중에서도 여기 들어간다고. 이것도 공급자도 안 좋지. 공급량을 줄이고 사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좋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당첨된 사람은 괜찮은데 안 그런 사람들은 역차별 당합니다. 역차별. 공법에 공평성이 장점이지만 불공평성 단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가 장단이 다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공법의 장점은 공평성인데
불공평성도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곳곳에. 그 다음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 시장이 사적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분리되며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월세가 20만 원인데 사적시장은 30만 원이래. 그러면 공공시장으로 다 넘어가고 싶어 하죠.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놔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사적시장은 위축되는 거죠.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3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차인의 탄력성이 커지게 되어서 임차인 조세 부담을 적게 한다. 옆에 공공임대주택이 생기면 사적시장의 임차인, 저소득자는 기분 좋다 안 좋다? 월세 20만 원짜리 생긴대요. 공공임대주택이 LH에서 건설했대요. 그러면 임차인은 좋다 안 좋다? 좋죠. 기분은 좋아도 탄력성이 커집니다. 탄력성이 커지면 세금 때리면 좀 더 피할 수가 있죠. 세금 좀 더 피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임대료 보조금을 보조금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누리게 된다. 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임대료 보조. 월 10만 원씩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준대. 자, 보조금 주면 친시장이다, 반시장이다? 친마켓이 된다 했죠. 친시장. 그래서 시장이 수요 공급자 다 좋아지더라. (30만 원) 임대차 하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37만 원으로 상승하는데 그러면 7만 원이라고 하는 이 초과 이윤을 임대인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일단. 그렇죠? 수요를 도왔더니 공급자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 초과 이윤은 일단 단기는 공급자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공급자가 초과 이윤 맛있다. 초과 이윤 다 소멸할 때까지 하향 여가를 통하여 공급이 증가합니다. 초과이윤 다 소멸해서 원래 가격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딸방 생기고 공급 증가해서 아들방 생기고 임차인은 계속 10만 원 받으면서 20만 원 보태가 임차하면 임차인도 엄청 좋아지고 또 임대인도 좋고 정부도 보조금 이상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면 물론 또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5번 선분양 제도는 소비자 중심 제도이고 후분양제는 공급자 중심 제도이다. 주택시장의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뒷말이 틀렸네요. 자, 우리 선분양하고 후분양하고 차이가 선분양은 말뚝만 박아놓고 이 부지에 말뚝만 박아놓고 분양해가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아가면서 잔금 받아가면서 이렇게 분양하는 선분양. 선분양하면 중소건설업체도 공급을 증가할 수 있죠. 고액돈 받아가면서 건축 공급하면 되니까 그 상대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분양하게 되면 건설회사, 중소건설회사가 자금 부족하면 건설에 참가를 못합니다. 공급에 참가 못합니다. 그래서 후분양하면 지금 우리 실무상은 60% 이상 완공됐을 때 후분양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60% 이상 후분양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후분양하면 컨슈머리즘, 상품 이것저것 완공된 거 비교해서 선택하니까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컨슈머리즘, 소비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분양하면 건설회사가 좋고 후분양하면 소비자가 좋죠, 일단. 근데 마냥 좋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컨슈머리즘, 마냥 좋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분양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금 부족으로 중소건설업체가 공급에 참가 못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단점이 생기죠.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이 업체가 PF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또 공급이 감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도 늘리면서 후분양하면 소비자들은 아주 좋겠죠. 그런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자, 공급 감소할 수 있다. 그런데 후분양제하면 공급이 위축될 수 있죠. 선분양이 공급이 늘어납니다. 위축되는 게 아니다. 틀렸다. 자, 선분양, 후분양, 우리 공법에 나오는 것하고 학개론에서는 이런 정도만 개념이 나옵니다. 공법의 사항은 같이 공법하고 공법에서 배우시고. 자, 30번.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이자 연리 7%,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첫 해 상환해야 할 원금이 얼마냐? 얼마 빌렸죠? 2억 대출, 자산, 부채, 자본, 2억 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 첫 해 상환할 원금 얼마냐 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저당 상수, 자, 저당 차익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저당 상수가 0.0944인데 9.44%입니다. 퍼센트로 바꾸면 이래 되죠. 9.44%. 그러면 이게 첫 해 지불하는 원리금 합계죠. 이 중에서 원금만 빼내려 했으니까 이자를 빼면 되지. 이자는 몇 프로? 연 7%. 그 7% 빼버리면 2.44. 이게 답이라. 자, 원리금 합계가 저당상수 아닙니까? 저당상수 속에는 아까 봤지만 우리 원금하고 이자하고 초기는 이자가 많고 원금은 쬐끔 갚는 거고 나중에 후기에 가면 이자는 적고 원금 많다,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거지. 근데 그 속에 이자를 빼버리면 원금 부분이 2.44% 아닙니까? 첫 해. 2억 곱하기 2.44 계산기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4.88. 계산기 없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5번 답. 자, 계산형을 보면 일단 처음에는 약간 좀 불친절할 겁니다. 계산형을 보면 불친할 텐데 나하고 좀 결혼을 하려면 약간 친해지면 됩니다. 근데 이론형보다 훨씬 적게 하고 훨씬 더 빨리 친해질 수가 있다고. 첫 해 저당상수, 우리 알다시피 저당상수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부채 곱하는 게 맞죠, 부채. 저당상수. 늘상 셋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당 차익 금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상수 이렇게 나오는데 상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자를 빼버리면 2.44%. 여기 이제 바로 원금 상환법이 되지. 첫 해 원금. 숙달되면 몇 초 만에 가능하다. 숙달되시면 이것저것 함도 후닥닥 해서 10초, 20초도 가능하지만 한번 생각하고 10초 더 생각하시고 한 30초 안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31번. 원료 지향형 입지와 시장 지향형 입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원료 옆에 공장을 입지하느냐, 시장 옆에 공장 입지하느냐 두 가지. 자, 1. 원료보다 제품 부패성이 심한 산업의 경우 시장 지향 입지를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더배운 반점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더배운 반점 짜장면이 서울에 있으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주문하면 불어 터서 못 먹잖아요. 고객 바로 입 옆에, 시장 옆에 있는 마켓. 고객이 빨리 입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옆에 있어야 합니다. 부패하기 심한 제품은 시장 지향 입지합니다. 맞네.
다음 2번 일반적으로 중량 증가 산업의 경우 시장 제한 입지를 선호합니다. 중량이 원료는 50kg인데 완제품은 100kg가 된다면 완제품이 훨씬 무겁습니다. 완제품 실어나르는 수습비가 많이 걸리니까 완제품은 적게 실어나르고 원료를 가벼우니까 실게 오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이 시장 옆에 있어줘야 원료를 가볍게 실 겁니다. 그래서 완제품 무게가 무거우면 시장 제한 입지를 해야 한다. 맞네. 3번 일반적으로 중간재 완제품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옆에 있어야 한다. 맞죠? 중간재 완제품 비중이 크다. 그 다음에 4번 중량 감소 산업은 반대 원료 제한 입지를 해야 한다. 맞죠? 자, 5번 편제 국지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편제 국지 원료 크기의 공장에 가야 되죠. 시장 제한 X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공장은 돌산에 있어야 합니까? 건설 현장 옆에 있어야 합니까? 돌산에 있어야죠. 돌산.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답이다.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냥 패스하시고. 자, 32번. 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X. 자, 1번. 보조금 정책에 있어서 소득 보조 정책이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자, 소득 보조다 하는 말은 매달 현금 소득 10만 원씩 찔러준대. 상품권 10만 원짜리 찔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품권 쿠폰 10만 원짜리 받는 것보다 현찰 10만 원 받는 게 효용 측면에서는 더 좋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조세 부담 기착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탈성이 작을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수요가 곰, 여우. 자, 곰일 때하고 여우일 때하고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 말은 곰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 이 말이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자 부담은 적어진다. 맞는 말이죠. (3번)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하고 직주분리하고 주거분리하고 직주분리하고 주거분리라는 건 뭐죠? 주거분리. 상, 주. 여기까지는 우리가 도시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 상가, 주택. 상가가 임대료가 100원 주고 주택은 70원밖에 안 준대요. 그럼 당연 상가의 낙찰 이렇게 되겠죠. 도심은 상업지역. 외곽지역은 주택은 40원 주는데 상가는 20원밖에 못 준대. 외곽지역 가면 장사 안 되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되지. 그래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주 분리. 상주가 분리됩니다. 상업지역이 직장이죠. 직주 분리 하고 그 다음에 주거 분리하고는 다르죠. 항상 빨리 아차 할 수 있으니까 직주 분리하고 주거 분리다 이 말은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주거가 분리된다 이 말이죠. 고소득층 주거, 저소득층 주거 분리된다. 그게 주거 분리입니다.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저쪽 동네는 잘 사는 집인데 이쪽 동네는 못 사는 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다. 맞는 말이지. 달동네 사는 이유는 저소득 문제이지 비합리적 선택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월세 10만 원에 산다 이 말은 저소득이기 때문에 월세 10만 원 달동네 사는 거지. 그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한 겁니다. 그걸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 철거하면 목숨 걸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이주 대책 또는 소득 정대 정책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지. 5번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자금 동원하는 수단으로서 주택 청약 저축 다양화하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도 하고 분양가 자율화 방안이 있다. 민간 자금 동원하는 방법이 분양가 자율화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는 저소득층 자금도 먼저 끌어들이는 방법을 할 수 있죠. 수요 증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양가 자율화되면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그래서 이게 틀렸다. 주택 청약 저축 다용한다. 이거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죠. 그 다음에 MBS라든지 ABS라든지 이것도 유동하면 현금이 풍부해지잖아요. 맞습니다. 분양가 자율화가 아니고 분양가 규제하면, 분양가 상한가 규제하면 저소득층에 바로 해당되는 분들의 자금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제껴버리고. 시험 안 나올 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패싱 해버리면 돼요. 자, 33번. 경제지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X를 찍어라. 자, 1번. 생산 요소를 생산 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지불되는 최소 공급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게 말로 표시하니까 어려운데 아까 이미 설명드렸죠. 우리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 부분이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이고 기회비용이고 요건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앞서 설명했던 이걸 말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최소 공급 가격 초과하는 부분이다. 최소 공급 가격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이다. 기회비용이다. 전용 수입, 이전 수입, 기회비용, 기회비용 초과하는 부분. 이번 현재 용도에서 실제로 얻고 있는 총수입과 전용 수입 차입이다. 맞는 말이죠. 전용 수입 초과분. 공급자 잉여. 그 다음 3번. 전용 수입이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때, 이전했을 때,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할 최소한 금액을 말하며 생산 요소 기회비용이다. 자, 기회비용 나와 있죠.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이게. 그 표현 방법이 말 표현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보면 같은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자, 4번. 공급의 가격 탈선이 클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틀렸습니다. 적어진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공급선이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고무로 바뀌면 이 전용 수입이 확 줄어들죠. 바로 경제지대가 엄청 커져보잖아요. 전용 수입, 이게 이전 전용 수입 기회비용이니까 공급원가 비용인데 이거 초과한 이게 경제지대가 엄청 커져버리죠.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은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그리고 경제지대가 커진다. 이렇게 해야지. 틀렸습니다. 5번.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 완비이므로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모두 경제지대가 된다. 자, 우리 자연 물리 공급은 수직선이죠. 수직선. 완비, 완전 비탄력. 물리적 공급은 전부 다 경제지대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다음은 주택 금융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기술된 것은, 맞는 것은, 틀린 거 4개. 자, 저당담보증권 발행은 주로 1차 대출 기관이 담당합니까? 2차
금융기관들이 담당합니까? 2차죠, 2차, 그죠? 2차. 1차가 아니고 2차였다. 2차. 틀렸고. 그 대표로 2차 금융기관인 우리 이 시중금융기관도 가능하지만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랬지. 그 다음 2번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채권의 유통성입니까? 유동성입니까? 모기지, 풀 이걸 백드, 담보 잡고 시큐리티, 정권 발행해서 파생정권 발행해서 이걸 발행하여 현금화시키는 저당채권 유동화 이렇게 합니다. 유통화가 아니고 유동화, 현금화, 유동성 높아진다. 자, 3번 선진국에서는 미래주택을 저당 잡고 주택 매수 자금을 융자해주는 이를 매수금 저당이라고 한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건 옛날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유행이고 다 우리 한국도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그냥 선진국으로 이쁘게 봐주시고 맞다 이렇게. 자, 4번 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원래 저당 차입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틀렸죠. 마지막 꽁지를 지켜들었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5번 근거가 되는 모 저당이 고정이자율이면 저당담보증권 MBS도 고정이자여야 한다? 상관없죠. 이거 그 MBS는 고정금리도 되고 변동금리도 되고 단기는 절이고 중기는 장기는 약간 고리고 이렇게 다 발행하죠. 장기 고리, 단기 절이 이거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 이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변동 고정금리 다 됩니다. 틀렸죠. 왜냐하면 이 MBS라는 것은 다시 원래 모기지론하고 달리 우리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아닙니까? 한국주택금융사가 발행하는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다 이랬습니다. 무주택 서민 장기절이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걸 다 모아서 금융공학 처리하여 새로운 파생정권 발행하면 이건 고정금리도 되고 변동금리도 되고 그리고 단기절이 장기고리 이 속에서 그렇게 배정이 될 수 있죠. 당연합니다. 자, 이제 35번 이제 드디어 이제 감정평가론 오시네요. 감평론. 자, 지역 분석과 계열 분석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지역이 마켓 분석이죠. 마켓. 시장 분석, 시장 지역 분석, 수요 공급이고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 T 분석, XT 분석, 지역 분석, 그 다음에 후 개별 분석한다 이랬지. 이 시장 분석에 공법이 많이 들어가고 개별 분석에 민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법만 분석해야 되냐? 전혀 아니죠. 법, 경기, 복합 개념으로 다 분석해야 시세 파악을,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론이 안 쓰인다 알고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써야 됩니다. 학개론에서처럼. 자, 1번 지역 분석은 표준 사용의 현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해서 그 지역 부동산 가격 수준, 지역에 가면 이 시장 지역의 프라이스 레벨, 가격 수준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가격 수준. 판정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 판정하는 것이다. 지역의 표준 사용을 따른 가격 수준과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가격 3억이다. 이거 구체적인 가격 구하는 구체적 프라이스 가격 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순서가 선 시장 지역 후 개별 분석 이렇게 와야 되죠. 맞다. 그 다음 2번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계열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맞는 말씀이지. 만약에 그 시장 지역에 부적합하면 무슨 강가? 그렇죠. 경제적 강가. 서민 주거 지역에 고급 빌라를 건축 공급해서 건축비를 회수 못했다 하면 부적합하여 경제적 강가되어서 수요 감소로 강가된 거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이 개별 부동산이 자기 자신 불균형으로 생산 요소 불균형, 또 기능 불균형, 기능이 강화되죠. 기능이 떨어집니다. 땅이 너무 크고 좁다, 건물이 너무 크고 적다, 또 안에 설계가 잘못됐다, 제 기능을 못합니다. 기능적 강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지역 분석은 전체적이고 개별 분석은 부분적이다. 거기까지 맞네.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다. 자, 최유효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 분석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개별 분석이 아니고. 이 시장 지역이 서민주거 지역이면 서민주택을 건축 공급해야 최유효 이용이 되는데 고급 빌라를 건축하면 최유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 제시는 이 시장 지역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시장 지역. 시장을 알아야 최유효인지 아닌지 판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무조건 지역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그 다음 4번. 개별 분석은 개별적 요인의 작용 상태에 어떤 것인가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 이용인지 판정하는 것이다. 맞겠죠? 최유효 이용 전제로 구체적 가격 구하는 게 결론이죠. 맞습니다. 5번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특히 중요한 지역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지역의 3차원 맞죠? 하나의 마켓입니까? 두 개 마켓입니까? 우리 인근지역이 있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이 있고 이때 만약에 주거지라면 2종 일반 주거지를 평가하는데 그럼 유사지역도 2종 일반 주거지역 유사 이렇게 나와야 되죠. 유사지역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포함한 주변 용도 여기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후보지 이행지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영향을 주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동일 수급권, 하나의 마켓이다. 하나로 마트, 하나의 마켓 안에서 사례를 채택할 수 있지. 지방인데 서울 거라든지 서울인데 저 지방이라든지 이건 시장 권역을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한 시장 분석이 중요합니다. 시장 분석이. 북한에도 장마당이 이제 많이 첨가하죠. 지금 좀 북한에 장마당이 한 500개 있답니다. 500개. 장마당. 이 시장을 마켓이라고 막아요. 자, 93페이지. 요약집 93쪽. 매년 출제합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우리 동네 어떤 인물이 났느냐 이렇게 하듯이 우리 동네에 어느 물건이냐 개별 분석. 자, 지역의 3차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관계에서 우리 실무상 이렇게 늘상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되고 선 지역, 후 개별 분석. 지역은 거시, 개별은 미시. 지역의 표준 이용에 따른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그리고 개별 분석, 최유효 이용 전제로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거다. 서민주거지역은 서민주택을 건축 공급해야 표준 공급이 되면서 최유효 이용이 되겠죠. 고급 빌라는 곤란하다.
자, 그 관계 보시고. 알고 보면 단순한 건데 시험은 매년 나옵니다. 자, 36번.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거의 매년 출제하죠. 어쩌다가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출제 안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다. 1. 주택은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된다는 원칙. 적합의 원칙이다. 맞겠죠? 그 시장지역의 입점, 그 위치의 입점.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과 시점 수정과 관련이 있다. 맞겠죠? 부동산 가격이 내 성적도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데 10월 27일 시점, 기준 시점. 이때 얼마냐? 그죠? 기준 시점. 지금으로부터 시점 수정해야 된다. 앞으로 100일 후다. 3개월 후다. 3번.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체 원칙이다. 자, 우리 대체하면 뭐죠? 대체. 대신 다른 거. 이 말이죠. 대신 다른 거. 이게 대체인데 대체. 대체 효과 엄청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신 다른 거.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거나 또는 다른 시장, 우리 다른 시장 주식도 비교할 수 있고 전자화폐도 비교할 수 있고 다른 거 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비도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동일한 만족도라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효용 높은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서로 대신 다른 걸 선택하다 보면 초과이윤이 없어지죠. 초과이윤 있는 상태에서 평가하지 말고 정상이윤 있는 상태에서 평가하라.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 정상이윤만 있는 상태에서 평가. 당연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초과 설비와 과소 설비를 판정하는데 직접 적용되는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다. 초과 설비, 과소 설비. 아파트에 가보니까, 그 아파트 가보니까 화장실이 한 개 부족하대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 있죠. 최유형 상태가 아니니까. 그 아파트가 냉난방비가 많이 든대요. 그것도 부족하죠. 또, 방은 쓸데없이 또 많이 붙어 있대. 작은 방이 많이 붙어 있대. 과대 과소면 기능이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기능적 강화가 되겠지. 기능적 강화. 그래서 이게 불균형이 나타나면 기능적 강화됩니다.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맞죠? 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대. 똥배가 너무 많이 나왔대. 그럼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응? 또 저같이 근육이 너무 부족하대. 많거나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기능적 강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맞습니다. 5번 균형의 원칙은 경제적 강과 관련이 있고 적합 원칙은 기능적 강과 관련이 있다. 땡땡. 균형, 불균형이 되면 기능적 강과이고 부적합하면 경제적 강과다. 이렇게 되죠. 이 자체 갖고 시험 엄청 출제합니다. 자, 우리 95페이지 한번 보죠. 95페이지. 요약집 95페이지. 부동산 가격 재원칙 원리 해놨죠. 그 밑에가 이론 이렇게 쓰죠. 이론. 이건 감칙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라는 규칙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시험 나오게 됐어요. 다음 중에서 감정평가에 있는 원칙이 아닌 것은 감정평가라는 규칙. 우리 법이잖아요. 법, 시행령. 최유효 원칙이다. 이게 답을 찍어냈습니다. 여기 있는 원칙들은 다 그렇습니다. 평가 원리다. 원리. 이론. 원리.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최유효하고 그 다음 내부, 외부 공간 원칙. 외부는 지역 분석이고 내부는 자기 자신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른 적합 원칙과 균형 원칙. 우리 시험 가장 많이 나오는
나머지 원칙. 자, 그 다음에 37번. 이런 유형은 지금 스타일은 아닙니다. 안 해도 사실은 됩니다만 간단히 보시면 37번.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일반적 요인 중에서 경제적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경제, 법이 중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합니까? 우리 시험은 경제가 중요합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우리 시험은 법이 중요하겠죠. 법 과목이 벌써 4과목이라 경제가 관련 과목 하나밖에 안 되고, 생활 삶은 경제가 중요한 거죠. 경제하면 사고 파는 건데 이 마켓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다. 그래서 이 시장 공인중개사도 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시세를 잘 아셔야 되니까 경제가 중요한 건 맞죠. 중요한 건 맞는데 수험상은 경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법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1번 물가, 임금 및 고용 수준 상태. 경제는 바로 돈 주고 사고 돈 받고 파는 이거죠. 이 경제라고 보면 되는데, 물가, 임금 및 고용 수준 상태는 바로 돈하고 직결됩니다. 근데 2번 부동산에 관한 세제, 세법, 세제, 세법 제도. 이거는 법 행정입니다. 법 행정을 우리가 행정제도, 법률 시스템 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제. 이거는 법률적, 행정적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법행정. 바로 경제가 아니고 법 문제다. 법. 권리 문제다. 그 다음에 3번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상태. 기술혁신, 우리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산업혁명, 그것도 기술혁신도 많이 들어가죠. 바로 경제하고 직결이고, 공급자 산업구조, 교통체계에 따라서 경제효과 어떨까, 이걸 많은 얘기합니다. 우리 KTX 역사가 생기면 경제 유발 효과 높다 낮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국민 생활 입장에서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재정도 돈이죠. 금융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가장 관련이 없다. 옛날은 이거 단순 암기해서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스타일은 그런 게 출제 의미가 없으니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거나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적산법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재경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요약지 104페이지 봅시다. 104페이지. 필요재경비. 우리 총임료. 총이라 하니까 그 속에 순을 뺄 수가 있겠습니다. 순. 총임료 받아가지고 순 임대로 빼고 나머지 필요재경비가 뒤로 빠져나갑니다. 자, 월세를 100만 원 받아가지고 70만 원은 임대인 호주머니 남기고 순임료 임대인 호주머니 남기는 것이고, 뒤로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재경비가 30만 원 빠져나간대요. 결국 임대인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대요. 이거 두 개 나누는데 총임료, 순임료, 필요재경비. 그 중에서 이 필요재경비가 뭐냐? 이 필요재경비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물주가 비용하는 비용이다. 자, 꼭 104페이지 보시니까 이 필요재경비에 뭐가 있습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죠. 유지관리비. 내가 건물 임대인이면 유지관리비가 뒤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공과. 이 세금 문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거 보유과세입니다. 보유과세, 우리 부동산 관리세, 재산세,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있잖아요. 가산금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건물 손해보험료. 1년치 건물 손해보험료도 건물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정상 운영 자금에 대한 이자. 건물 임대를 하다 보면 여기에 임대 보증금도 임차인이 나가면 예비적으로 넣어놨다가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별도 은행에 항상 예금해두고 있대. 근데 임대를 안 하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할 텐데, 임대업을 하니까 정상 운영 자금에 대한 이자, 기회비용이 빠져나갑니다.
이거 네 개가 유세손 정시. 선거철이라서 유세손이 왔다 갔다 하는 정시가 여러 군데 등장하네. 정시. 이게 우리 투자론 공부할 때 가유순 세세시 영업 경비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우리 투자론 공부할 때 이것들이 바로 영업 경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 경비에서도 아주 중요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실, 불량부채, 감가상각비. 자, 공실, 불량부채도 앞면에 있잖아요. 우리 투자론 공부할 때 공실 빼고 불량부채 빼고 했죠. 그래서 가이순 세시하는 차트가 임대소득이 전부 다 영향을 다 줍니다. 부동산은 임대가 잘 돼야 교환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이 감가상각비 이게 뭡니까? 감가상각비 요 놈이 거기 없었는데 이거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가이순 세시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빼죠. 감가상각비도 세법상 송금 산입을 해주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손, 정시, 공불감, 유세손, 정시 이건 우리 영업경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공불감 대구의 갓바위 높이가 얼마다? 갓바위 가보셨어요? 팔공산에 올라가서 공들을 간대. 팔공산에 올라가서 불공들을 간대. 공들을 간대. 850제곱인데 팔공산 높이가. 85자락 하는 이 숫자가 아주 우리한테 의미 있는 숫자죠. 85년 이때 1회 공유회사 시험 쳤습니다. 또 85제곱미터 이건 뭐죠? 국민주택 판단 기준 아닙니까? 이것도 각종 세제, 기타 등등의 판단 기준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빨리 올라가서 불공 들이세요. 합격해달라고. 공부를 간대. 여기 이제 필요재경비라. 자, 그러면 내가 건물을 임대하면 공실도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죠. 불량부채도 임대한 건데 뛴 돈도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물주가 이게 총 임대로 월세 100만 원 받았지만 뒤도 빠져나가는 돈, 이게 필요재경비다. 필요재경비. 요건 보증금이 난 것은 자기 수익으로, 자본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본 수익. 우리 뭐 자본 수익 이런 소리, 감가상각비는 자본 회수율이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해봤습니다. 자본 수익. 그래서 보면 1. 감가비 여기 있네. 그 다음에 2번 소멸성 보험료, 손해보험료. 소멸성 보험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저축성 보험이 있겠죠. 저축성 보험은 저축이니까 그건 비용이 아니지. 소멸성 보험료 이 말이고, 교체 비용 땡. 이 교체 비용은 다시 투자 원금이라 자산 가치를 높여줘요. 보일러를 교체 100만 원짜리 교체하면 그건 보일러가 앞으로 10년 쓴다면 그거는 자본화하여 10년 동안 매년 조금씩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이 교체 비용을 전부 다 바로 비용 떨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손 준비비. 이게 불량부채라, 불량부채. 결손 준비비, 불량부채. 임대한 게 전부 다 100% 다 수입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뛰는 돈. 그걸 미리 결손 준비비. 그 다음에 공실 손실 상당액. 공실 손실 상당액. 이 말이지. 내가 건물주인데 1년치 비용으로 들어가야 할 돈, 필요재경비로 들어갈 돈입니다. 교체 비용도 건물주가 무는 거지만 보일러 고쳐하고 나서 15년, 20년 사용하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체 비용 전부 다 당연도 필요재경비로 비용으로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기억이 안 되시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39번. 아래 자료 활용해서 금융투자 결합부에 의한 자본 환원율을 구하세요. 자, 금융은 T. 오른쪽, 왼쪽. 왼쪽이죠, 왼쪽.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오른쪽이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입니다. 자, 금융결합법이니까
지 아시죠? 이때 저당 환원율은 뭐가 저당 환원율이다? 저당 상수. 생각납니까? 셋째 아들. 저당 상수. 자산, 부채, 자본에서 부채 쪽에 항상 저당 상수가 있죠.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저당 비율. 이 저당 비율이 LTV 아시죠? LTV 즐겨 썼던 LTV.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 이거 우리 계산형에서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지분 요구 수익률, 세전 수익률 다 같은 말이죠. 곱하기 지분 구성비. 지지 해서 더해버리면 이게 바로 종합 환원율이다 이랬습니다. 원래 부채부에 저저가 있는 거고 지분부에 지지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만 봐도 저저가 있다. 지분만 봐도 지지가 있다. 우리 근근토토가 있잖아요. 근근토토. 근근토토. 건물만 보면 근근, 땅만 보면 토토. 원래 그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편한테 요구하는 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남편에 대한 남편 구성비, 요구 수익률, 부인에 대한 요구 수익률, 부부. 그래야 부부 종합 환원율이 나오듯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당 상수가 몇 프로? 8% 이내 나와 있네. 그 다음 저당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저당 비율. 저당 비율. 그렇죠. 0.6 맞지, 그지? 60% 아니고 60%. 60%. 6천만 원, 4천만 원. 그래서 8% 곱하기 0.6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있습니까? 있네. 15% 곱하기 지분율이 여기가 0.6이니까 얘는 0.4지. 그지? 얘가 더하면 된다. 자, 그러면 6, 8이 48. 요건 얼마예요? 4, 5, 20, 4, 1은 4. 6입니까? 그 합치면 10.8% 이래 되겠네. 4번 답.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 T자 오른쪽에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어렵다 쉽다. 한두 번 하는 사람은 어렵고 서너 번 하신 분은 너무 쉽고 5번 하는 사람은 귀찮다. 너무 쉬웠어.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지분 환율이 높습니까? 저당 환율이 높습니까? 지분 환율이 크죠. 15%. 큰 이유는 왜 크다? 지분 환율이 15%고 저당 환율이 8%다. 지분 요구 수익률이 큰 이유는 남편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크다. 부인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크다. 전 국민들이 대체로 남편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크죠.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남편의 리스크가 높아요. 리스크. 건물의 요구 수익률이 큽니까? 땅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큽니까? 건물 요구 수익률이 크죠.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 요구 수익률이 높습니다. 출자에 대한 리스크가 빌려준 것, 담보 잡고 빌려준 것에 대한 요구 수익률보다 큽니다.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것은 담보 잡아놨으니까 별로 위험이 낮아요. 약속된 원리금 제대로 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지분은 자산 수익률이 크면 지렛대 권리가 훨씬 더 벌고, 수익률이 크면 훨씬 지렛대 권리가 훨씬 많이 벌고, 또 떨어지면 지렛대 권리가 뒤통수 깨지고 이런 식 아닙니까? 수익률 변동폭이 엄청 큽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큰 거지. 자, 몇 초 만에 구할 수 있다? 10초, 20초, 25초 정도 여유있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0번. 이제 마지막. 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개별 주택 가격 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합결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지번과 가격이 나와야 되겠죠. 한 채당 얼마 하는 총 가격 나오면 되죠. 그래서 2번 답이다. 2번. 여기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가격 나왔죠. 가격. 가격을 공시됩니다. 한 채당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주택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지분은 어디 있는 집이다, 어느 시장에 있는 집이다 하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럼 그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게 나와야 되니까 지분, 가격, 다른 1, 3, 4, 5는 가격이 없고 또 지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시장 지역에 얼마짜리다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지분, 가격 2번이 답이다. 자, 우리 110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110페이지.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0페이지. 그 중에서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군수 구청장 책임하에 결정 공시한다. 4월 말까지. 개별주택은 표준으로 거쳐서 개별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됩니다. 그런데 공시 내용 보니까 개별주택 집은 어디 있는 집이다. 그 다음에 얼마짜리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시 내용.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이 없다는 거.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2회 일단 끝나고요. 잠 쉬고. 자, 3회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